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사이다 사연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예쁜 딸아이와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종합병원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희 오빠와 같은 의대 동기생이라는 걸 알고 급속도로 친해져서 사귄 지 5년째 되던 해 결혼에 꼴이냈습니다. 시간은 부동산이 좀 있고 노후 대책도 잘 되어 있는 안정적인 집안이고요. 남편 이로 누나가 둘 있는데 두 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엔 유복한 가정에 아무런 고생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막상 시집살이란 걸 해보니 곳곳이 지뢰받치고 기야 말릴 투성이더라고요. 세상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것이 있어서 어딜 가더라도 내 주변에 또라이 한 명은 있다고 하는데 제 인생에 등장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상또라이 사이코패스 시어머니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빌려 만천하에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정확하게 10년 전. 지금은 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사귄 지 한 4년쯤 됐을 무렵이에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마지막 해를 버티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만나 드라이브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달콤한 데이트를 하고는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은 남자친구가 눈치껏 휴대폰을 꺼두기도 하고 일부러 받지 않는 눈치였는데 어느 날엔가 5분마다 줄기차게 전화벨이 울려대더니 남자친구도 마지못해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알겠어요. 남편이 휴대폰 마이크를 손으로 막으면서 소리 죽여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어머니가 너 좀 바꾸라는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곱고 청아한 목소리로 최대한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들어도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 바꿨습니다. 장신우입니다. 하고 공성백단으로 인사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내 인연 고얀 것! 할 것 같은 고압적인 목소리였어요. 너를 내가 한번 봐야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 어머니가 몇 번이나 데리고 오라는 걸 내 선에서 막았는데 이번엔 너무 강경하셔. 남자친구는 이미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던 터여서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내가 자기 어머니라도 궁금하겠다. 4년 동안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닐까? 천천히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명문대 의대를 다니는 수재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어딜 가더라도 한 인물하는 미남입니다. 백화점이나 극장 앞에서 약속을 하고 나갈 때마다 주변의 여성들이 제 남편을 힐끔힐끔 혹은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시선을 뚫고 지나가야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이 남자 내꺼 하면서 팔짱을 낄 때 여자들의 시샘어린 눈빛은 거의 300만 볼트급 레이저 눈총을 쏘는 듯 따가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우쭐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잘난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4년 동안 착실하게 만나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하셨을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는 날 저도 있는 힘껏 꽃단장을 하고 신경을 써서 나갔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중학교 수학선생님이셨어요. 첫인상은 깐깐한 느낌이랄까 차갑기가 마치 겨울왕국의 얼음마녀 같았어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분 나쁘게 훑어보셨어요. 제가 덜덜 떨면서 아이스 커피를 입이 아니라 코로 드링킹하고 있을 때 그녀가 건넨 첫 마디가 그가 카피니? 였습니다. 카피라니, 설마 커피를 잘못 말씀하신 건가?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 커피요? 아니, 네가 들고 온 그 가방 말이다. 그거 진품이냐고.
그녀는 엄마가 저에게 졸업 선물로 사주신 고야드 크로스백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유럽 여행 다녀오실 때 면세점에서 사신 건데요. 그래. 나는 짝퉁 드는 사람들한테 정이 안 가서 차라리 비닐봉지를 드는 게 더 낫지. 네.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커피 명품 가방을 떠올리고는 그걸 안 들고 온 게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맞벌이 하신다고? 네, 아버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운영하시고요.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세요. 오빠가 우리 기주랑 같은 학교라던데? 네, 오빠도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전공의 밟고 있어요. 그럼 너도 잘 알겠네.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 아들 다크서클 내려온 것 좀 보렴.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마취과는 좀 낫다고 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수술 대기 근무에 환자 마취 낄 때까지 기다리는 극한 직업인데. 네, 두말 하지 않으마. 일단 기주 의사 고시 마치고 너희 부모님 좀 뵙자 해라. 저희 교제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허락하는 건지 애매한 말을 던지고 그녀는 바로 일어서서 나가셨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쪼르르 전화를 걸어 결과를 보고했죠. 후덜덜. 나 오늘 회사 면접보다 더 힘들었어. 고생했어. 완전 압박 면접 같았지. 그래서 나 합격이야, 아니야? 당연히 합격이지. 내 눈을 뭘로 보고. 실제로 제가 미스 코리아 정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절 킹카라 불리며 인기가 짱짱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정교회장이 저한테 목을 매서 몇 번 만나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선배들의 대시도 많이 받았으니 저도 그렇게 꿀리는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무튼 남자친구가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전문의가 되자마자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견례도 별말 없이 순조로웠어요. 시댁과 친정에서 집값을 반반씩 내어 신축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물론 명의도 공동명의로 했고요. 예물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예단비, 승용차 비용 등 2억을 넘게 했고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가전 가구도 신경 써서 넣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피로연도 즐거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른마녀는 학급 조례를 하듯 저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훈시를 하셨습니다. 난 딸이 둘이나 있어서 딸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지.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니? 네, 어머니. 앞으로 섭섭한 일 있으면 꿍하게 있지 말고 그때그때 말을 해. 나는 기집 애들 삐져서 말 안 하는 거 혐오하는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안의 경조사를 잘 챙겼으면 한다. 집안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 아니겠니? 어른마녀는 경조사를 챙기는 일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 생일 파티는 꼭 해야 하고 제사는 꼭 지내야 하고 명절에도 가족이 다 같이 지내야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려면 제사, 명절, 생일, 친척 결혼식, 장례식 가리지 않고 열심히 챙겨야겠다 싶어서 저는 달력이며 휴대폰이며 눈에 보이는 족족 메모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누구나 시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만난 할머니 제삿날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운동하러 갔다가 1시간마다 한숨을 쉬는 저를 보고 아는 언니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눈에 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 시자 달린 사람들은 잘해줄수록 끝을 몰라. 개미지옥이라니까. 할수록 더 해야 돼.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니까. 시집에서 영화 부당거래 찍어? 시집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뭐 어때서? 어머 얘가
너가 시월드를 몰라서 그래. 그러다가 너 그 집 호구 되는 거야. 그 집 한여로 전락하는 거 한순간이다. 아, 그래도 언니는 시댁 사람들이랑 잘 지내잖아. 내가 시모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그렇지. 이 언니가 그 노하우를 알려줄까 말까? 제발. 시월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비법 좀 알려줘. 아는 언니는 눈과 코를 성형수술해서 한눈에도 성형미인 느낌이 강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서 20대보다 더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자주 가지 않고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를테면 에어로빅과 수영, 필라테스, 골프로 여가를 보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저는 언니가 시월드에서 쿨하게 사는 그 비법과 노하우가 궁금했습니다. 좋았어. 기분이다. 내가 시댁 사람들을 참교육한 비법을 전수해주마.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극비, 알지? 언니 고마워. 뭔데? 인생은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시댁에서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중요한 건 첫 설거지 할 때 너의 모든 걸 놔버려. 뭘? 일단 정신줄을 놓고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 아니면 제일 비싼 그릇을 이렇게 놔버려. 언니가 손으로 그릇을 떨어뜨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럼 깨지잖아. 그래, 깨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뭐다? 깨부수는 거다, 이기야. 네가 설거지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애장품이 하나씩 깨지잖아? 그럼 다음부터 너한테 일 안 시켜. 아니, 절대 못 시키지. 미쳤어. 어떻게 그래. 눈 딱 감고 3번만 해봐. 나는 첫 김장 담그는 날도 어머니가 양념 속에 멸치 액젓 좀 넣어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액젓을 송두리째 부어버렸잖아. 그러고 시댁 김장에서 벗어났어. 내가 김장하러 가고 싶다고 애걸복걸을 해도 절대 말리신다니까. 정말? 그래. 너 명절이나 제사에 전 부칠 때 말이야. 튀김가루 반죽 만들 때 밀가루를 확 쏟아버리잖아. 그럼 끝이야. 그러다가 내 결혼 생활이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일단 한번 해보고 말해, 이 기집애야.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시집살이를 좌우한다고. 속으로는 아는 언니가 여우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집에서도 별 터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어쨌든 시집에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다음이 편하다는 언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목이 일에 마음을 다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전수한 비법을 몇 날 며칠 동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시댁에서 얼음 마녀를 맞닥뜨리는 순간 저는 아는 언니의 조언은 까마득하게 잊고 저도 모르게 굽신굽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명태전은 제가 구울게요. 자신 있어요. 하면서 밀가루를 왕창 쏟기는커녕 계량컵과 계량 스푼으로 검색해서 외운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정량으로 조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고 말을 걸면서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난공불락의 얼음마녀 그 자체였지만 숙모님들이 일찌감치 오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크게 고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사라고 이런저런 요리 비법도 알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숙모님들도 시어머니가 불편한지 거리를 두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동서, 큰형님 요즘 돌아가신 어머니 같지 않아? 어머머머, 형님도 그 생각했어요? 찌찌뽕. 저도 큰형님 볼 때 한 번씩 어머님 얼굴이 보여서 섬뜩할 때 있어요. 저는 안 듣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두 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슬하에 삼형제 두셨다고 그렇게 유세셨는데 큰형님은 입만 열면 잘난 아들 자랑이셔. 요즘 들어 더 심한 것 같지 않아? 의사 아들의 며느리까지 봤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손자까지 보면 상상만 해도 무섭다. 큰형님이 어렵게 아들을 얻어서 그래. 위로 줄줄이 딸이라고 어머니 구박이 오죽 심했어야지. 딸 낳고 미역국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 정도는 양반이야. 애 낳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대문을 안 열어주셨다잖아. 그것도 엄동설하네. 아휴, 형님이 한이 맺힐만도 해. 아휴, 아들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만. 안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봐. 병간호는 커진 우리 차지였었잖아요. 아휴, 그럴 때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의지되고 좋았겠어요? 에휴. 그러게.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받아봤자 뭐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에휴. 아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자 숙모님들이 서둘러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사 음식할 때 그렇게 수다를 떨면 쓰나? 아휴, 부정타깃이리. 형님, 그렇게 따지면 제사상도 남자가 봐야죠. 여자가 마련하면 부정 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자네는 그거 놓고 당장 집에 가게. 안 말려. 형님, 그냥 해본 농담 가지고 또 그러신다. 세아가 너희 어머니 식혜 한 잔 갖다 드려. 응? 네.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에게 구박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짠한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제사 준비를 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의 칭찬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다 모시고 삼촌분들과 숙모님들이 돌아가신 뒤 드디어 본격 설거지 타임이 됐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정말 산더미더군요. 당연히 설거지는 제 차지였죠. 어른마녀가 남편은 부엌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던걸요. 좋다. 설거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면서 수세미 거품을 내고 그릇을 닦는데 문득 아는 언니의 조언이 떠올라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잠시 그릇을 놓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릇을 깨는 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언니 같은 강심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각한 쫄보에 소심한 저는 열심히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한 탓인지 그만 엄청 예쁜 커피잔 하나를 와장창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에 대고 맹세하건대 절대 제가 일부러 놓친 게 아니에요. 컵 깨지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저승사자처럼 주방으로 오시더니 팔짱을 꼬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반항하냐? 설거지 좀 시켰다고? 응? 왜 애꿎은 그릇을 깨고 난리야? 손이 미끄러져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아끼시는 거죠? 제가 똑같은 거 사놓을게요. 그걸 네가 어디서 구할 건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까요? 아휴, 됐다.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아끼는 레어템을 내놓을 가치가 없는 아이란 거 잘 알겠어. 그만하고 들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그렇게 스스로 노예의 길을 자처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는 언니가 누리는 자유는 시댁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라 언니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만약 어른마녀였다면 언니의 비법은 아마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복귀해보는데 기분이 꿀꿀했어요. 보통 그릇을 깨면 안 다쳤냐고 묻는 게 먼저 아닌가? 행여 내가 다칠까봐 직접 깨진 그릇을 치워주셨던 엄마를 떠올리니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났어요. 왜 자기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다음엔 꼭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남편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 등살에 부엌은 얼씬도 못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첫 제사를 무사히 치르고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하고 제기까지 야무지게 닦아낸 제가 대견하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뭉친 등 근육도 풀어주었어요. 손에는 핸드크림도 듬뿍 발라주면서 온갖 아양을 떨더라고요. 남편의 재롱을 보며 이런 맛에 결혼하나 보다. 결혼 생활의 작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바보같이 시댁의 경조사마다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며느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른마녀가 경조사를 꼼꼼히 챙기라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따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물론 사돈의 팔촌,
먼 친척의 돌잔치며 결혼식까지 빠지지 않고 챙겼고요. 남편이 바쁘면 제가 대신 얼음여왕을 모시고 멀리 부산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댁 먼 친척 장례식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어떨 땐 장지까지 따라간 적도 있어요.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머니 동창 어르신 장례에도 따라갔었어요. 그렇게 경조사를 잘 챙기시는 시어머니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모른 척을 하셨어요. 아니,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5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계신 걸 뻔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일절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몹시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의 운구를 남편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를 보내고 엄마를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서운함을 넘어 이제는 우리 집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조사를 그렇게 챙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할머니 조문은 왜 안 오셔?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사정? 무슨 사정? 왜 결혼식이나 출산 앞두고 장례식 가지 말라는 것처럼 뭐 그런 이유가 있으셨겠지. 어머니가 경조사를 얼마나 챙기시는 분인데. 설마. 내가 한번 여쭤볼게. 남편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음날 어른마녀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이 너 기주한테 부의금 안 냈다고 징징거렸다면서? 네?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안 가면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 될걸. 그걸 또 기주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을 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게... 넌 생긴 건 여우같이 생겨서 하는 짓은 어쩜 그렇게 미련곰팅이냐? 니네 모친한테는 네가 대신 부의금 넣고 내가 보냈다고 하면 될걸. 꼭 그렇게 내가 직접 보내나 안 보내나 기다리고 앉았어? 아니, 전 어머니가 경조사를 잘 챙기라고 하셔서 전화 조문이라도 해주실까 싶어서. 됐고, 네 계좌로 부의금 입금했다. 네가 전달해드려. 그리고 이번 주말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하기로 했으니까 생일상복에 아침 먹고 바로 와. 어른마녀가 자기 식구들 생일은 또 얼마나 잘 챙기게요. 이 집의 가풍이 생일마다 시댁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참 저만 보기엔 아까운 볼거리랍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시향첼로 연주자시거든요. 집에 계실 땐 늘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연습만 하시기 때문에 얼굴 뵙기가 힘든 분이신데요. 시아버지의 존재감이 1년 중 가장 돋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가족 생일 파티예요. 특히 시부모님 생신에는 시누이들도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는데요. 시아버님이 직접 첼로로 생일 축하송을 연주해 주세요. 그 옆에서 형님들도 각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렇게 합주로 들려주는 생일 축하곡은 웅장하면서 멋져요. 정말 귀가 호강하는 날이죠. 생일 축하송이 끝나면 세 분이 각자 준비한 곡을 한 곡씩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고 나머지 가족은 감상을 하죠. 음악 연주가 끝나면 녹색 윤단 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우아하게 등장합니다. 생일의 주인공이 꽃갈 모자를 쓰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 나머지 가족은 박수를 치거나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하를 한답니다. 이어서 생일 주인공이 직접 잘라주는 케이크와 차를 먹고 마시면서 생일 선물을 개봉하는 것이 이 가문의 생일 파티예요. 참 가족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제 생일 때만 되면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 생일에는 파티도 선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랑 단둘이 생일 파티를 하고 선물도 받고 하지만요. 왜 저에겐 시댁에서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런 생일 파티는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안 사람들 선물이나 생일상은 저더러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 기분이 어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생일 땐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면서 명절 제사만 되면 이 집안 식구라며 음식 장만을 하루 종일 해야 하니 대체 이건 어느 나라 법도이며 무슨 경우인가요? 게다가 시댁이 큰 집이라 명절 때는 모든 친척들이 시댁으로 왔는데 그러면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숨 좀 돌릴라 치면 설거지해라, 과일 내어와라 마치 저를 종부리듯 불러 제꼈어요.
종종거리며 일하는 제가 보기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손님 계신데 어디 갔니? 장손 이리 와 하면서 남편을 부르는 통에 남편 찬스는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친정에 가서 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는데요. 친정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도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감히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친정에는 언제 갈 수 있냐고 남편에게 눈치를 줬는데 남편도 시부모님과 친지들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애꿎은 헛기침만 연신해대더라고요. 이런 시집살이가 계속될수록 제 마음 깊은 곳에 불만이 간장 얼룩처럼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울컥해서 마음에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엄마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원래 시자 집안 사람들은 그런 법이야. 엄마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냥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네가 조금만 참아. 하면서 제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성숙 2번만 했다간 곧장 할매 될 것 같은데? 라고 농담했다가 엄마한테 꿀밤을 맞았어요. 아는 언니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그렇다면서 넌 영원히 시월드 지옥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야 라며 걱정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혼 3년차가 되자 어른마녀는 왜 아기 소식이 없냐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아들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답게 학교도 여중은 질색을 하시고 남자 중학교에 다니시잖아요. 저를 볼 때마다 얼른 아들을 안겨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친지들 돌잔치에 다녀오는 날이면 어른마녀의 심기가 저세상급으로 불편해지셨어요. 아휴,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둘이나 보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 손주 보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게야. 너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니? 네, 아직은요. 너 혹시 불임 아니니? 결혼 전 검사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라는 거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올해 안으로 임신을 해야 아들을 낳는다니까 좀 힘 좀 써봐. 그해 임신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어른마녀의 바람대로 저는 그해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너무 실망하실까봐 초음파 검사 결과도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딸을 낳았다고 병원에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기집애 뭐하러 보러 가냐고 했대요.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해도 되나요? 구박의 대물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른마녀도 시할머니한테 구박받았으면 지금 제 심정이 얼마나 섭섭할지 잘 아실 텐데. 당한 만큼 돌려줄 거면 당신 시어머니에게나 돌려줄 것이지 왜 애꿎은 저에게 되갚는 걸까요? 아무튼 제가 딸을 낳은 뒤로 어른마녀의 만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추석을 맞아 시댁을 방문했어요. 설날이라 탕국을 만들었는데 어른마녀가 맛을 보더니 타박을 했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며 다시 하라고 해서 소고기와 물을 넣고 다시 끓였는데요. 이번에도 맛을 보더니 그 국을 그대로 싱크대 개수대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정한 목소리로 다시 해라. 네 어머니 죄송해요. 크게 죄송할 일도 아닌데 죄송하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와서 더 슬펐습니다. 다시 끓인 탕국도 불합격이었습니다. 다시 해라. 그제야 시아버지가 오셔서 탕국 맛을 보더니 괜찮구만 왜 그래 당신. 주변에서 말리면 그제서야 아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먹자. 라며 마지못해 오케이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구박은 참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제가 참지 못하겠는 건 우리 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우리 딸은 한창 몰라 싫어 미워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미운 4살. 그래도 피부치라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만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가서 안기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어른마녀는 정말 질색팔색을 했어요. 그날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우리 딸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려는데 얘 저리 가. 너네 엄마 저기 있네. 자기를 거부하는 할머니를 보고 놀란 딸이 충격을 받았는지 울먹울먹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었죠. 희선아, 할머니 어디 아프신가 봐. 우리 희선이 손 씻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우리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응 하면서 제 손에 이끌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하는 모욕과 무시는 참는다 해도 제 딸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큰맘 먹고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봤자 쫄보의 소심한 복수였죠. 어른마녀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는 미스터 트로트예요. 어른마녀가 임영웅 팬이거든요. 추석 특집으로 임영웅 공연을 한다며 몇 주 전부터 시간을 체크하고 달력에 표시해두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어른마녀가 안방 TV 앞에 앉아서 임영웅 오빠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거실 공유기 앞에서 청소기를 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프닝 곡이 흘러나오고 화면이 점점 임영웅을 향해 줌인이 되는 찰나, 전주가 끝나고 카메라가 임영웅을 잡는 그 순간 저는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을 확 꺼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왜 이래? 여보 이리 와봐요. TV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화면이 나갔어. 무슨 신호를 잡고 있다는데 미치겠네. 하필 노래 시작할 때 먹통이야. 정말. 그럼 아이패드로 봐. 아이패드 줘봐.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전원을 껐는데 그게 나올 리가 있나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우리 딸을 안고 코를 부비부비 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은 싫어 저리 가 하면서 크레파스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패드도 안 돼. 휴대폰 좀 줘봐. 시아버지가 어른여왕한테 휴대폰을 건네줬지만 기계치인 그녀가 온에어 중인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재주는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지. 희선이 엄마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른 척 달려갔습니다. TV가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고장인가? 통신사에 전화 넣어볼게요. 그 전에 휴대폰으로 좀 보게 해주련. 어머니, 저도 휴대폰으로 TV 보는 법은 잘 몰라요. 죄송해요. 하면서 통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저희 집 텔레비전이 갑자기 안 나와서요. 공유기요? 멀쩡하게 잘 있죠. 그럼요. 당연히 전원도 껐다가 다시 켰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임영웅 쇼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거 안 보시면 숨 넘어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사님 보내주실 수는 없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른마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쩌죠? 추석 연휴에 기사님들도 쉬시니까요. 연휴 끝나고 방문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을 참지 못해 울그락불그락 하는 어른마녀의 얼굴을 보니 그거 참 쌤통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린 공연인데. 어떡해. 이런 날 고장이 나고 그래. 짜증나. 속 탄다. 여보, 나 얼음물. 어머머, 어머니, 여기 심장까지 멎을 만큼 시원한 얼음물 드세요. 하면서 저는 차디찬 얼음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얼른 공유기 전원을 켜두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응급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냉대했는지 알아? 나 진짜 빡쳐서 눈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그때 그 얼굴 표정 진짜 못 잊겠어. 자기 어릴 때도 그랬어? 남녀 차별이 심했냐고. 잘 모르겠어. 나야 어머니 과보 속에 자랐으니까 결핍을 못 느꼈지. 차별도 받은 사람이 기억하지 않겠어?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누나들은 어쩌면 서운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일찍 시집을 갔나 싶고. 할머니는 어땠어? 할머니도 시어머니를 나처럼 구박하고 그랬다며.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잖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셨어. 어머니가 화병이 나실만도 해. 나도 화병 날 것 같아.
시댁에 안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난리가 나겠지. 상상만 해도 무섭다. 어머니 성격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어쨌든 자기야, 오늘 고생했어. 희선이도. 자기가 희선이랑 더 많이 놀아줘. 알았어. 분부대로 합줘. 그래도 당신 기분이 완전 다운된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런 게 있어. 복수혈전이라고나 할까? 복수혈전? 뭔데? 비밀이거든. 저는 되도록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죠.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어른마녀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대장암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담당 의사는 대장암 1기라서 수술 후 항암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엄마의 수술 날짜와 어른마녀의 생일이 겹친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엄마 병간호를 선택했죠. 어른마녀에게 전화해서 미리 양해를 구할까 했지만 왠지 못 가게 하실 것 같아서 이럴 때 먹히는 남편 찬스를 썼습니다. 남편이 대신 제 사정을 말해주기로 했고요. 저는 맘 편히 엄마에게 가서 수술 준비하는 엄마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일찍 진행된 엄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마취에서 깬 엄마가 회복을 하고 있을 오후였어요. 오전 내내 회복실 모니터만 쳐다보느라 휴대폰을 보호자 대기실에 두고 온 걸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찾아왔는데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송골이 묘연해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어른마녀가 보내온 부재중 전화가 자그마치 10통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가 보낸 문자만 30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죄다 쌍욕이었어요. 이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들이라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 세상에 저처럼 시어머니한테 쌍욕 문자를 수십 통 넘게 받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어요. 얼탱이가 없어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걱정하셨어요. 엄마가 보면 속상하실 게 뻔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 문자들을 보여드렸네요. 그걸 보고 엄마는 적잖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욕을, 어디 배운 사람이 이런 해코지를.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혹시 제 사정을 몰라서 문자를 보내신 건가 해서요. 그렇다 해도 이런 문자 폭탄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 어머니한테 나 엄마 간병한다고 말 안 했어? 오늘 수술이라고. 당연히 했지. 자기 대신 누나들이 음식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고 나중에 내가 희선이 데리고 갈 거라고 했는데 왜? 어머니가 뭐라셔? 알고 계시는구나.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알았어 여보. 남편도 나중에 어른마녀가 보낸 쌍욕의 문자 폭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아? 이런 거 강박증의 편집증 증상 아니야? 너무 무서워. 그러게 큰일인데. 조만간 어머니 모시고 상담받으러 가야겠어. 이번에 명퇴하시고 우울증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챙겨봐야겠네. 장모님도 많이 놀라셨겠다. 자기가 잘 좀 말해줘.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저희 엄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주말이기도 해서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어른마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너희들 건너오라고 하시는구나. 저희를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서재에 있던 책상을 작업실로 옮기신다네. 이것저것 옮긴다고 하니 기주도로 와서 거들라고 하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침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서둘러 시댁에 갔더니 정작 시아버지는 외출하시고 안 계셨어요. 저희는 어른마녀의 진두지휘 아래 서재에 있던 책상을 작업실로 옮기고 부지런히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충 굵직굵직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엄마한테는 시댁에서 일이 생겨 조금 늦겠다고 알렸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하며 집을 나서려는데 어른마녀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가긴 어딜 가. 넌 내 생일도 안 챙겼으니 네 엄마 생일도 챙기지 마라. 그래야 공평하지.
하며 소름 끼치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어른마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남편도 화가 난 나머지 소리를 버럭 지르려는 그 순간 띵동 하고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인터폰으로 저희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제가 얼른 문을 열어주었고 엄마는 말없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까만 비닐봉다리에서 생미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는 갈색의 두껍고 빳빳한 생미역을 그대로 어른마녀의 면상에 내리 꽂았습니다. 벼랑간 미역 사대기를 맞은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는데 엄마는 또 다른 깜장 비닐봉다리에서 국거리형 싸구려 고기를 꺼내 어른마녀의 면상에다 냅다 뭉개버렸습니다. 니년이 내 딸한테 미역국 못 얻어먹은 게 그렇게 한이 돼서 이 지랄을 하는 거라면 내가 원 없이 먹게 해줄게. 이래봬도 이게 그 유명한 조도 해초섬 돌미역이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데 너같이 더럽고 시커먼 속이 하얘질지도 모르지. 고기는 니년한테 딱 어울리는 미국산 소고기야. 하긴 광우병에 안 걸려도 이미 미친 것 같긴 하다만 내가 친히 재료를 줬으니 끓여 먹는 건 네 손으로 직접 끓여 먹고 제발 나이값 좀 해라. 같은 어른인 게 부끄럽다. 아휴, 이러고 애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하면서 사이다 발언을 날렸습니다. 엄마 나이스. 엄마는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귀하게 키운 딸내미 이런 취급받으라고 자네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야. 박서방, 내가 지금 자네 엄마한테 한 행동이 그렇게도 기분이 나쁜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자네한테 사과하고 내 딸을 데리고 나가겠네. 단, 내가 이 집에서 내 딸을 데리고 나간다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못 보게 될 거라는 각오해야 하네. 아, 어머니,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만은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어른마녀가 눈이 시뻘개져서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낳고 키웠는데.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는 어른마녀에게 엄마가 도끼 눈을 뜨며 야, 너 입 꽉 다물어? 그러면서 남은 비닐봉다리에서 냄새나는 과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왜? 과메기 맛도 보여주랴? 하면서 과메기를 들고 흔들자 어른마녀는 아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돈. 하면서 급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어른마녀는 신경정신과 검사 결과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지? 하면서 괴롭히고 남편에게도 날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확대 해석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결국 자해가 걱정되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해요. 그녀도 처음부터 어른마녀로 태어난 건 아니었겠죠. 사랑은 인간의 차갑게 굳은 마음을 녹이지만 그 사랑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부디 어른마녀가 치료를 잘 받고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